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나가던 아버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지 못하던 어머니, 그들의 40년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2부에서는 더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퇴원 예정일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영수는 들뜬 마음으로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집에 돌아가면 해줄 음식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여보, 집에 가면 뭐 먹고 싶어? 세훈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당신이 끓인 거. 영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된장찌개 끓여줄게. 두부도 넣고 호박도 넣고 당신 좋아하는 청양고추도 넣어서. 세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너무 답답해. 영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3일만 더 있으면 집이야. 하지만 그 시각 병원 1층 로비 한쪽 카페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성과 딸 소윤, 두 남매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아버지 퇴원하시면 진짜 큰일이야. 소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집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했잖아. 그거 진짜 받으면 우리 상속받을 게 없어. 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억짜리 집이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반 나눠도 2억 5천씩이야. 근데 엄마가 대출받아서 다 날려버리면 우리한테 남는 건 빚뿐이야.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두 남매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4개월간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회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윤이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생활비도 빠듯해. 남편 사업도 안 되고 애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부모님 집 상속받으면 그걸로 우리 집 대출 갚으려고 했거든. 준성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울 집값이 미쳤잖아.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 부모님 집 팔아서 나누면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욕망, 같은 계산. 준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오래 계시면 계실수록 엄마가 대출받을 명분이 없어져. 집에서 간병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받는 거잖아. 근데 병원에 계시면 그럴 이유가 없지.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상태가 저 정도면 집에서 간병하다가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병원 오셔야 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병원에 계시는 게 나아. 준성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퇴원을 막자. 아버지 병원에 더 계시게 하는 거야. 가능하면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보고. 두 남매는 그날 오후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성이 공손한 척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퇴원건으로 상담드리러 왔습니다. 아, 네. 한세훈 환자분 말씀이시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이번 주말 퇴원 예정입니다. 준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퇴원을 조금 미뤄주실 수 없을까요? 의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루신다고요? 왜요? 환자분 상태는 퇴원해도 될 만큼 안정되셨는데요. 소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60대 중반이세요. 아버지를 혼자 돌보시기엔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각자 직장이 있고 아이도 있어서 매일 가서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준성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느리고 문턱도 있고 휠체어 생활하시기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 낙상이라도 하시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환자분은 퇴원하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재활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준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 그건 의학적 판단이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가족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어머니가 모든 짐을 지셔야 해요. 어머니도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고용하시거나 방문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윤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선생님,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려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의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식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환자의 건강? 어머니의 체력?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집을 지키려고 아버지의 퇴원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퇴원 여부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집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의사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준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퇴원하셔서 상태가 나빠지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저희가 의료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퇴원시켰다가 문제 생기면 병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차라리 안전하게 여기 더 계시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의사는 한참 동안 두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있다니.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저들은 아버지를 집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의사는 의료인이었습니다. 가족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환자분 상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원 일정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됐다. 일단 시간은 벌었어. 오빠,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엄마가 알면 난리 칠 거야. 준성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설득하면 돼. 아버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면 넘어가실 거야.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감정적이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라고 하자. 그날 저녁 두 남매는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 연장 신청서를 요청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셨나요? 준성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까 상담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간병에 적합하지 않아서 입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준성이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소윤에게 넘겼습니다. 소윤도 서명했습니다. 두 장의 서명,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된 서류.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영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간식을 사러 1층 매점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원무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들이 무언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원무과에? 영수는 불안한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준성아? 소윤아? 너희 여기서 뭐해? 두 남매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무슨 서류야? 준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보험 관련 서류야. 아버지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보험 청구를 왜 너희가 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소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바쁘시잖아. 간병하시느라. 우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 온 거야. 영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서류 뭔데? 보여줘봐. 엄마, 그냥 보험 서류야. 복잡해서 보셔도 몰라. 그래도 보여줘. 아버지 관련된 거잖아. 영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성이 서류를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믿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보여줘. 그게 뭔데?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순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장기 입원 연장 신청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환자 한세훈의 퇴원을 보류하고 추가 입원 치료를 요청합니다. 가정 내 간병 환경이 부적합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들과 딸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준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이거 아버지를 위한 거야. 아버지를 위한 거.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위한 거야. 소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 상태로 집에서 간병하면 엄마가 힘들어. 차라리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닥쳐.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원무과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남편을 가두려고 하는 거야.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 배신감의 눈물, 40년간 키운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눈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 키웠는데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면서 너희 학비 대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키웠는데. 영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 아버지를 병원에 가두려고 하는 거야. 준성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가두는 게 아니라 치료야. 아버지 상태가 완전히 나은 게 아니잖아. 더 치료받으시는 게. 거짓말하지 마. 영순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가정 내 간병 환경이 부적합. 우리 집이 뭐가 부적합해? 너희 아버지가 40년 산 집이야. 그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는데 너희가 뭔데 그걸 막아? 소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뭐? 너희가 뭐가 힘든데?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누가 여기서 밤새웠어? 내가 혼자 밤새웠어. 너희는 내일 오겠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일 오겠다고. 영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살아났어.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너희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병원에 가두려고 해. 준성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 보잖아. 목소리 낮춰. 목소리가 문제야. 너희가 한 짓이 문제지. 영수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구기고 또 구겼습니다. 이 서류 나는 인정 안 해. 아버지는 집에 갈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해도.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두 남매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어떡해? 준성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의사가 퇴원 보류하면 끝이야. 우리가 먼저 손 쓴 거 다행이다.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결정권은 병원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또 다른 누군가가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병원 복도 끝 휠체어에 앉은 채 간호사와 함께 산책을 나온 아버지 한세훈이 멀리서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1028호. 세훈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진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산책 다녀오시더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세훈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사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었겠습니까? 잠시 후 영순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훈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봤어요? 세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봤어. 영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구겨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애들이 서명한 거예요. 당신 퇴원 못하게 막으려고. 세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자식들의 서명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한준성, 한소윤, 자신이 지어준 이름들, 어린 시절 예쁜 아이로 자라라고 밤새 고민해서 지은 이름들, 그 이름들이 아버지를 가두는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세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 애들이 한 짓이야. 영순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원무과에서 잡았어요. 세훈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까 복도에서 애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 얘기하더라. 상속 얘기하더라. 내가 빨리.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순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세훈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자기들이 편하다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더라. 그 말에 영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 말은 당신이 집 담보로 대출받을까봐. 그래서 내 퇴원을 막는 거래. 내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 당신이 대출받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세훈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결국 애들한테는 내 목숨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야. 영수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부부, 그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영순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우리가 너무 못해줬나? 아니면 너무 많이 해줬나? 세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준성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새 가방을 사줄 돈이 없어서 중고 가방을 사서 깨끗이 닦아준 기억. 아빠, 이거 새 가방이야? 응, 새 가방이야. 아빠가 특별히 구한 거야. 아들은 그 가방을 메고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세훈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더 벌어서 진짜 새 가방 사줄게. 소윤이가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이 없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기억. 아빠, 나 대학 가도 돼? 돈 많이 드는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야지. 돈 걱정은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 말을 하면서 세훈은 이미 다음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세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든지 다 해줬어. 밥 굶어가면서 애들 먹였어. 아픈 거 참으면서 병원비 아껴서 애들 학원 보냈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한 건 애들이에요.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성과 딸 소윤이 들어왔습니다. 영순이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너희 뭐하러 왔어? 준성이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는 미안해. 우리가 설명을 잘 못했어. 소윤도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는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 의사는 묻지도 않고 퇴원을 막았잖아. 그게 어떻게 아버지를 위한 거야? 준성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로 집에서 간병하면 더 위험해요. 여기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닥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 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뭐려? 아까 복도에서 너희가 한 얘기 다 들었어. 소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세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살면 우리 인생 망한다. 그렇게 말했지. 병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차가운, 숨막히는 침묵. 준성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뜻이야? 세훈의 눈이 아들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집이 위험해진다. 엄마가 대출받으면 안 된다. 상속받을 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었어? 준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훈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겠지.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잠시 숨을 고른 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소윤아, 내가 힘들다고 아버지를 병원에 가둬도 돼?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 어렸을 때 아팠어. 폐렴 걸려서 2주 동안 입원했어. 그때 아빠가 매일 병원에서 잤어. 알아? 소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낮에 간병하고 아빠가 밤에 간병했어. 퇴근하고 바로 병원 와서 밤새 내 옆에 있었어.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빠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만 낳으면 된다. 그것밖에 생각 안 했어. 병원비 얼마 나오든 상관없었어. 그냥 내가 낳으면 됐어. 세훈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성아. 준성이 아버지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없어서 휴학한다고 했지. 네.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준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학교만 다녀라. 그렇게 말했어.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인력시장 가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했어. 하루에 3가지 일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어. 디스크가 터질 것 같았어. 근데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 그 돈으로 내 등록금 냈어. 준성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너희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내 몸은 망가져도 괜찮았어. 너희만 잘 되면 됐어. 세훈이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런 아버지를 병원에 가두려고 해? 병실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순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성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알겠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한테는 내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내가 그냥 집을 가진 노인이었구나. 빨리 죽어서 집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세훈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영순이 물었습니다. 여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세훈이 대답했습니다. 결심했어. 이 집을 어떻게 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준성과 소윤이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세훈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나랑 엄마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든 거야. 새벽 인력시장, 공장 설거지통, 그 모든 고생이 모여서 만든 집이야. 그가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 집만 보고 있었어. 부모는 안 보이고 집만 보였어. 세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너희 거 아니야.
영원히 너희 거 아니야.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나선 두 남매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1월의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잘못한 거야? 준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준성이 말했습니다. 소윤아, 응? 아버지가 진짜로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소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뭘? 상속?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거. 소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몰라. 우리가 사과해야. 사과? 준성이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져? 아버지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우리한테 집 안 준다고 결심하신 거야. 소윤은 오빠의 눈빛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준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 안 해주시면 그 5억짜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야 기부하시든가 아니면 엄마한테 다 가시든가. 그래, 엄마한테 가겠지. 근데 엄마는 아버지 편이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실 거야. 소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준성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 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집은 일단 포기하자. 뭐? 집은 시간이 걸려. 등기 이전하고 매매하고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지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집이 아니야. 소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면 뭔데? 준성이 대답했습니다. 현금.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금? 무슨 현금? 부모님 통장. 아버지 명의 통장에 뭐가 있을 거야. 퇴직금이든 적금이든 예금이든 그거 먼저 확보하는 거야. 소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범죄 아니야? 준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범죄? 가족끼리 무슨 범죄야? 우리가 부모님 돈 관리해드리는 거지. 아니, 그래도. 소윤아. 준성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생각해봐. 아버지가 저 상태로 은행 가실 수 있어? 걷지도 못하시는데. 누군가는 대신 해드려야 하잖아. 소윤은 오빠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아버지 혼자서는 은행 못 가시지.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라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근데 엄마가 알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는 감정적이니까 이해 못해.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는 거야. 그날 밤 준성은 집에 돌아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 거기에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있다. 그는 통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농협은행 한세훈 명의. 잔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계좌번호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성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엄마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분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거기 뭔가 있을 거야. 작은 방 한쪽에 있는 아버지의 책상.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성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오래된 사진들, 낡은 수첩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빨간 고무줄로 묶인 통장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그는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농협 적금 통장, 한세훈 명의, 우체국 예금 통장 한세훈 명의, 국민은행 연금 통장 한세훈 명의, 세 개의 통장, 그리고 그 옆에는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준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도 참 보안의식이 없으셔. 그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농협은행. 창구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좌 잔액 확인하러 왔습니다.
본인 확인되시나요? 아버지가 현재 입원 중이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위임장 있습니다. 준성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은 그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세훈님 명의 계좌 잔액은 3,847만 원입니다. 준성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3,800만 원. 그 돈이면 서울 전세금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해지하면 이자 손해 있나요? 중도 해지 시 이자가 줄어들지만 원금에는 영향 없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신데 해지가 가능하신지 확인해 볼게요. 준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킬 건가? 하지만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되어 있고 인감 증명서도 있으니까 해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지금은 본인 계좌로만 이체됩니다. 준성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계좌로 옮기면 되죠? 국민은행 계좌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성은 농협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아버지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 국민은행. 그는 같은 방법으로 국민은행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잔액 1,523만 원 방금 이체된 3,847만 원. 합계 5,370만 원. 이것도 해지해 주세요. 어디로 이체해 드릴까요? 준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계좌로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들 준성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5,3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위조한 위임장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 몰래, 간병 중인 어머니 몰래.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하지만 준성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야. 미리 받는 것뿐이지.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며칠 후 준성은 동생 소윤을 만났습니다. 소윤아, 이거.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소윤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2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부모님 통장에서 정리한 거야. 내 몫이야.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진짜 한 거야? 부모님 돈을? 뭘 그렇게 놀라? 우리 부모님 돈이잖아.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해. 소윤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돌려줘야 해. 하지만 2천만 원이면 생활비 몇 달치야. 남편 사업빚도 갚을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빠, 이거 엄마가 알면. 알 리가 없어. 통장은 내가 정리했어. 아버지 책상에 있던 것도 다 치웠고. 근데 나중에 확인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어.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렇게 5,37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세훈과 영순이 40년간 모은 돈, 새벽 인력시장에서 번 돈, 공장 설거지통에서 번 돈, 아프면서도 병원 안 가고 아낀 돈,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 그 모든 돈이 아들의 손에 의해 빼돌려졌습니다. 2주 후 영수는 남편의 퇴원 준비를 하다가 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병원비 카드로 다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들어오면 통장으로 받아야 하잖아. 통장 어디 있어? 세훈이 대답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 있을 거야. 영수는 집에 들러 서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묶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책상 아래도 확인했습니다. 서재 전체를 뒤졌습니다. 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한세훈 명의 계좌 잔액 확인하려고요. 본인 확인해 주세요. 제가 배우자인데요. 남편이 입원 중이라.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전화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주세요.
다음 날 영수는 농협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세훈님 명의 계좌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한세훈님 명의 적금 계좌는 2주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해지요? 네. 1월 20일에 해지되어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입원 중인데 어떻게 해지가 돼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오셨네요. 아들분 한준성 님이 오셨습니다. 영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성이가요? 네,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셨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성이가 아버지 통장을 해지했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민은행에도 전화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세훈님 명의 계좌 1월 20일에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얼마요? 얼마가 있었는데요? 5,370만 원입니다. 5,370만 원. 세훈과 영순이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노후 자금.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아끼고 절약하며 넣어둔 돈. 퇴직금의 일부. 세훈이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받은 보상금. 영순이 식당 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 그 모든 것이 모여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두 사람은 나중에 요양원 갈 때 쓰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쓰려고 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마련해 두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쳐갔다고. 이미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한테. 그녀는 병실 밖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며.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훈이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 찾았어. 영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세훈은 아내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당신 울었어. 눈이 부었어. 영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통장 없어졌어요. 세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없어지다니? 무슨 소리야? 준성이가 해지했대요. 우리 몰래 돈을 다 빼갔대요. 세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허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야? 5,300만 원쯤. 세훈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 우리 노후 자금이었는데 내가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허리 다쳤을 때 받은 돈도 있었는데 영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통장 관리를 잘 못해서. 세훈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내 자식이 내 돈을 훔쳐가다니. 도둑놈 키운 거야 내가. 세훈은 침대에 누운 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준성이가 중학생 때 친구 돈을 빌려서 안 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훈이 아들을 혼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해. 그게 사람의 도리야. 그러면서 자기 용돈을 털어 아들 대신 친구에게 갚아주었습니다. 소윤이가 고등학생 때 편의점에서 과자를 몰래 주머니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훈이 알고 나서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딸이 실수했습니다. 값 2배로 드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 내 것이 아닌 건 절대 손대지 마. 그게 사람으로서 기본이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자식이 아버지 돈을 훔쳐갔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영순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세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키운 자식, 밥 굶어가며 공부시킨 자식, 자기 몸 망가뜨려가며 뒷바라지한 자식, 그 자식이 자신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 뭐려? 저 아이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됐어. 가져가라고 해. 근데 부모는 다시는 못 가져간다고 전해. 2024년 2월 3일 토요일, 드디어 퇴원날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짐을 챙겼습니다. 4개월간 병원에서 쓰던 물건들, 수건, 세면도구, 여분의 옷까지, 그리고 병문안 왔던 친척들이 두고 간 과일과 음료수. 여보, 오늘이에요. 오늘 집에 가는 거예요. 세훈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 그 한마디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4개월 만이야.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영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요.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해주고 당신 좋아하는 반찬 다 해줄게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당신. 4개월 동안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개월간의 고통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담당 의사가 마지막 진료를 위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한세훈 환자분, 오늘 퇴원이시죠? 네, 선생님.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재활 운동하시고 2주에 한 번씩 외래 진료 오시면 됩니다. 약은 처방전대로 드시고요. 영순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분 간병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집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전 11시 퇴원 수속을 위해 영수는 1층 원무가로 내려갔습니다. 세훈은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구나. 집에 가면 베란다에 나가서 햇볕 쬐어야겠다. 그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아들 준성과 딸 소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희 왜 왔어? 준성이 앞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집에 간다. 준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세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버지, 퇴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다른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세훈은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 무슨 소리야? 소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보다 더 좋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으로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24시간 간호도 받으실 수 있어요. 세훈이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요양병원? 나는 집에 가겠다고 했어. 의사 선생님도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 준성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의사가 뭘 알아요? 집에서 간병하시다가 더 나빠지시면 어떡해요? 엄마 체력으로는 아버지 모시기 힘듭니다. 세훈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급함과 계산만 있었습니다. 준성아, 네, 솔직히 말해라. 왜 내가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준성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세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집 담보로 대출받을까봐 그러는 거지? 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있으면 너희가 집을 손댈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소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닥쳐.
세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다 알아. 준성과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300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허리 부러뜨려가면서 번 돈. 그거 너희가 훔쳐갔지?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 세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병동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돈도 훔쳐가고 이제는 나까지 가두려고. 요양병원 보내서 내가 못 나오게 하려는 거지. 그래야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준성 뒤에 서 있던 낯선 남자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훈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준성이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분들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세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버지 상태로는 집에서 생활하시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요양병원에서 돌봐드리는 게. 나는 안 가. 세훈이 휠체어 팔걸이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집에 갈 거야. 40년 살던 내 집에. 너희가 뭔데 날 가둬? 낯선 남자들이 휠체어에 손을 뻗었습니다. 세훈이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내 몸에 손대지 마. 소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양병원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해. 내가 편하면 뭐해.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잖아. 세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좋겠지. 그래야 집 팔아서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영순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의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남편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고 자식들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영순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내 남편한테 손대지 마. 그녀는 낯선 남자들을 밀어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준성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이게 진정할 상황이야. 영순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퇴원하시는 날인데 왜 이러는 거야? 소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아버지 거기 가시는 게. 요양병원. 영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요양병원 가래?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 너희가 뭔데 그걸 막아? 준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엄마 혼자 아버지 간병 못해요. 엄마도 60대잖아요. 무리하시다가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영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도와주면 되잖아. 주말에 한 번씩만 와서 좀 거들어주면 되잖아. 엄마, 우리도 바빠요. 나는 회사 다니고 소윤이는 애 키우잖아요. 그래, 바쁘지. 너희는 항상 바빴어.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바빴고 수술할 때도 바빴고 지금도 바쁘지. 영순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얘들아. 아버지 돈 빼갈 때는 안 바빴더라. 그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성과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통장 해지한 거 다 알아. 5,300만 원. 우리 노후 자금. 너희가 훔쳐갔지? 준성이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설명. 설명이 필요해.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위조한 위임장으로 은행 가서 아버지 돈 빼간 거.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건 도둑질이야. 소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힘들어. 영순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힘들어.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인력시장 나갈 때, 점심도 못 먹고 공사장에서 철근 나를 때, 허리 다쳐서 꼼짝 못할 때도 병원 안 가고 일할 때, 그때는 안 힘들었어.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공장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날 때, 너희 학원비 내려고 야간 아르바이트 뛸 때, 그때는 안 힘들었어. 영순이 자식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 너희 때문이야. 너희 먹이려고, 입히려고, 가르치려고. 우리 평생을 바쳤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 부모를 병원에 가두고 돈을 훔쳐가고 이게 자식이 할 짓이야.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 영순이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어? 부모 돈 훔쳐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부모를 요양병원에 가두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준성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평생 부모님한테 매달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영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래, 너희도 살아야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얘야, 부모를 밟고 서야만 살 수 있는 거야? 준성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돈 훔쳐가면서, 부모를 가두면서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영순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영순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을 향해. 그때 준성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안 됩니다. 아버지 이대로 퇴원하시면 안 돼요. 영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켜. 엄마, 제 말 들어보세요. 비키라고.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뭔데 막아? 아버지 몸은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 그걸 막을 권리가 너희한테 있어. 그 순간 세훈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순이 놀라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하지만 세훈은 떨리는 다리로 버티며 아들 앞에 섰습니다. 준성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습니다. 4개월간의 입원으로 살이 빠져 앙상했습니다.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준성아, 네, 비켜라. 아버지, 비키라고 했다. 세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발로 이 병원을 나갈 거야. 4개월 만에 내 집에 갈 거야. 너희가 막을 수 없어. 준성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몸, 떨리는 다리, 하지만 꺾이지 않는 눈빛. 그 눈빛 앞에서 준성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세훈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떨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걸었습니다. 영순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여보, 천천히 천천히. 두 사람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준성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세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셔도 바뀌는 거 없어요. 결국 저희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세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세훈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자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없이도 살 수 있어. 40년 전에도 너희 없이 살았어. 앞으로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순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키웠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순도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깥 공기다. 4개월 만이야. 영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보. 바깥이에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 자주 가던 시장, 산책하던 공원, 그리고 그들의 아파트 단지. 세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이다. 우리 집이야.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간 비어있던 집,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가 탁했습니다. 하지만 세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돌아왔다. 드디어 돌아왔어.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순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빈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인연이 끊어진 슬픔, 40년간의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온 슬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살아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만.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면 충분해. 40년 전에도 둘이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퇴원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세훈과 영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둘만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영순이 죽을 끓였습니다. 점심이면 두 사람이 함께 간단한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순이 물으면 세훈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세훈의 마음속에는 정리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집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영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집을요? 무슨 소리예요? 세훈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언제까지 살지 몰라. 뇌출혈이 한 번 왔으면 또 올 수도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 영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세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만약을 대비해야지.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면 애들한테 당신이 당할까봐 걱정돼.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두자. 내가 없어도 당신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며칠 후 세훈과 영순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세훈을 영순이 밀며 들어갔습니다. 법무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세훈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요. 그리고 상속에 관한 것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세훈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한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예요. 시세로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집을 제 자식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펜을 멈추고 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녀분들께 상속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제 자식들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사유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제 퇴원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까 봐요. 그리고 제 허락 없이 제 통장에서 5,300만 원을 빼갔습니다. 위조한 서류로요. 법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고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영순이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세훈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 명의를 아내한테 넘기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가더라도 아내가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요. 네, 그건 증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훈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은 기부하고 싶습니다. 영순이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기부요? 세훈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같은 사람들, 평생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데 쓰이면 좋겠어.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4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든 집이야. 그 집이 우리 손주한테 가면 좋겠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차라리 남을 돕는 데 쓰이는 게 나아.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전에 신탁을 설정해 두시면 사망 후 재산이 지정된 곳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자녀분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에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세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거노인 돕는 곳이요.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돕는 곳으로 해주세요. 법무사가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공증도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세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말씀하세요. 제 자식들한테 이 사실을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서류로 통보하지 말고 제가 직접 만나서 말할 겁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고객님 자유입니다. 서류가 완성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유언장, 상속포기 권고서, 기부약정서,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세훈은 그 서류들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40년 인생의 결론이구나. 영순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애들 만날 거예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이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 힘들지 않겠어요? 세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겠지.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끝나면 다 정리되는 거야. 세훈은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성아, 소윤아,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준성이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준성과 소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거실에 들어서자 세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입원으로 살이 빠져 앙상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앉아라. 준성과 소윤이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아버지. 병원에서 나온 지 3주 됐어.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라. 준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연락 안 한 게 죄송해? 아니면 그날 일이 죄송해? 준성과 소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한테 사과받으러 부른 게 아니야.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솔직히 없어. 아버지,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마지막으로 세훈이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준성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유언장,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기부약정서.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세훈이 설명했습니다. 이 집, 40년간 피땀 흘려서 마련한 집,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소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일단 집 명의는 엄마한테 넘겼어.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엄마 거야.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기부된다. 준성이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처 대한노인복지재단 독거노인 지원사업. 아버지, 기부요? 이 집을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부야. 너희 같은 자식한테 주느니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들 돕는 데 쓰는 게 나아. 소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세훈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아, 네. 용서는 이미 늦었어.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받아갈 때, 오빠랑 2천만 원 나눠 가질 때, 그때 용서받을 기회는 끝났어. 준성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돌려드릴게요. 전부 돌려드릴 테니까. 됐어. 세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가져가라. 너희가 그렇게까지 필요했나 보지. 가져가. 아버지. 근데 말이야. 세훈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부모는 가져갈 수 없어. 세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순이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서서 얘기할게. 그는 떨리는 다리로 자식들 앞에 섰습니다. 준성아, 소윤아, 너희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성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빠가 병원 복도에서 울었어. 내 아들이 태어났다. 내가 아버지가 됐다.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세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윤이 태어났을 때는 이쁜 딸이 태어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 내 딸 예쁘지? 내 딸이야. 그러고 다녔어.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너희 키우면서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희는 몰라.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 굶어도 괜찮았어. 잠 못 자도 괜찮았어. 몸이 아파도 괜찮았어. 너희만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됐어. 세훈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너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아빠가 뭘 잘못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가 다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못해줬나? 돈이 없어서 미안했니? 다른 집 애들처럼 좋은 거 못 사줘서 너희가 원망했니? 준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데? 저희도 살기 힘들었어요. 집값은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애 키우는 것도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집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준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러려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 욕심이 생기고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 가두려 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을 훔쳐간 거야? 죄송합니다. 세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니?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내 퇴원을 막고 내 돈을 훔쳐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동물도 새끼 크면 떠나보내. 근데 부모를 해치지는 않아. 너희는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한 거야. 그 말에 소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효도할게요, 정말로. 준성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훈은 무릎 꿇은 자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라. 자식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너희 잘못했다는 거 알아. 후회하는 것도 어느 정도 믿어. 근데 그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늦었어. 아버지, 용서라는 건 잘못하기 전에 멈췄을 때 받는 거야. 너희는 끝까지 갔어. 아버지 통장까지 털어갔잖아. 그건 되돌릴 수 없어. 세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서류는 이미 공증받았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은 너희한테 안 가. 준성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포기할게요. 집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부모 자식으로 지내고 싶어요. 세훈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정말로 집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로. 세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 근데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여도 금이 보여. 아무리 잘 붙여도 예전 같지 않아. 세훈이 다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 너희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얘들이 또 무슨 짓을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남남이야. 소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요. 제발. 소윤아, 울지 마. 내가 울 자격은 없어. 내가 병원에서 울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돈 없어서 울 때 너는 그 돈 쓰고 있었잖아. 소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훈이 영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영순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라. 준성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됐어. 세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 문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준성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의 눈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이 그저 고요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소윤아, 가자. 오빠, 나는. 가자.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준성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세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성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소윤도 울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순이 달려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세훈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키운 자식들이. 영순이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울어요. 울어도 돼요. 다 내보내요. 세훈은 아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눈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배신당한 부모의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영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영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좋은 것도 못 해주고 평생 고생만 시키고 이제 와서 자식들이랑도 이렇게 되고. 영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좋았어요. 가난해도 괜찮았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세훈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4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영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려? 저야말로 고마워요.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우리 가족 지켜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훈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노을 봐. 영순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저 노을 보면서 살자. 남은 시간 자식 걱정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살자.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세훈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한 두 사람.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두 사람.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서로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세훈은 뇌출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 앞 텃밭에 채소를 심었고 그것으로 영순이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상추쌈 먹을까? 좋지. 당신이 키운 상추 맛있더라.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준성은 한 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저희 잘못했습니다.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세우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답장 안 쓸 거예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언젠가는요? 세훈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시간이 더 필요해. 5년 후 세훈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뇌출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세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영순이 울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또 이겨낼 수 있어요. 세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쉬고 싶어? 많이 피곤해. 세훈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당신 혼자 잘 살아. 서운해하지 말고. 여보, 그리고 애들. 영순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 나 때문에 참지 마. 여보, 무슨 소리예요? 세훈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용서 못했지만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도 당신 자식들이니까. 영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세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4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사랑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훈은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그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소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영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하셨어.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소윤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빠, 준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영수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 못하셨어. 그건 당연한 거야. 너희가 한 짓이 그 정도로 컸으니까.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나는. 영순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지. 시간이 좀 필요해.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집은 약속대로 기부할 거야.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건 바뀌지 않아.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 잘못에 후회하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보자. 그리고 그녀는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세훈과 영순의 집은 약속대로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그 집은 매각되어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40년간 두 사람이 피땀 흘려 만든 집. 그 집은 결국 남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영수는 지금도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크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소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응, 했어. 짧은 대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바치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부모들. 그리고 그런 부모를 재산으로만 바라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절망합니다. 자식의 배신은 그 어떤 배신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연락해 보세요. 안부 전화 한 통. 밥 먹었어요?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합니다. 재산보다 귀한 것은 마음입니다. 집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세훈과 영순 부부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돈도 집도 자식도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